지금 3,400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배당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레벨을 위로 올릴 수 있다. 진짜 3,500은 곧 잡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변수나 리스크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 통화 정책 쪽에 있고, 이 통화 정책이 경기 둔화에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효과, 이게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올 경우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영국, 호주 이쪽 투자자들이랑 밤에 만나가지고 뭐 이제 미팅도 하고 물어봤어요. 관심도 있었고. 한국이 정말로 일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의외로 그들이 우리만큼 지수 레벨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한국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가요? 역시나 우리 국내 시장의 코스피 3,400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원동력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전반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굉장하죠.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 증권업계 일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시장 오른 게 좋아요. 그럼요. 네. 기분과 시장이 동조화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왜 갑자기 이렇게 올랐냐, 여기에 대한 좀 판단이 필요한데요. 예. 일단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라는 전망 자체가 지금 확산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것이 유동성 확장에 대한 그런 결과를 이끌 수 있다라는 게 있고, 예. 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제가 보면은 연초 이후로 거의 4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국내 정책이 주주의 친화적으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9월 달 들어서 나왔던 게 뭐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요.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이 완화,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들, 상법 개정, 각종 증시 부양책들, 이런 것들을 지금 가격에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AI를 바탕으로 한 IT 기술의 발전. 네.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러면 혹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코스피 지금 상한 올해 어디까지 보고 계세요? 일단 저는요 3,550포인트까지 3,550. 네, 제시를 했었고요. 원래대로라면은 올라가는 게 정책 효과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데 예. 지금 3,400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추가적으로 더 가려면 이제 배당을 조금 더 강화해주는 그런 요인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레벨을 위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그 3,550 얘기해 줬을 때 제 지금 이거 이어피스로 담당 PD가 본인도 모르게 거의 다 왔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아직 한 150포인트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장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진짜 3,500은 곧 잡힐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 그 변수나 리스크는 혹시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통화 정책 쪽에 있고, 예. 이 통화 정책이 경기 둔화에 얼마만큼 반응하는가, 그리고 정책에 대한 효과, 국내 정책입니다. 예. 이게 지금 기대하는 것만큼 안 나올 경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방금 처음에 말씀드렸던 통화 정책에 대한 효과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당장 이번 주가 되면 미국에서 연준이 FOMC 회의를 하고 네. 금리를 내릴 것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네. 가격에 다 반영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과연 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이게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25bp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일각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됐고 50bp 내려라, 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50bp 인하에 대한 이 결과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는 오히려 B컷을 하면 경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들은 하던데 팀장님께서는 만약에 네.
비컷을 한다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해요. 저도 비컷은 경기의 둔화가 생각보다 심하고 예. 아직 표면적으로 나오지 않는 어떤 부분을 연준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뭔가 있나 보다. 네, 그렇죠. 아.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있는 수순으로 갈 때 좋아집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시장의 돈들을 좀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2008년 리먼 브라더스가 터졌을 때도 그렇고요. 2020년 코로나19가 확산이 됐을 때 네. 그때 정말로 번지 점프하듯이 금리를 내려요. 이게 급격한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야, 경기가 깨진다. 경기가 흔들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경제와 기업의 매출 이런 것들은 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경기가 둔화가 되면 사실 수요가 다 위축이 되죠. 예.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용이나 이런 쪽에 민감하고 유연하기 때문에 경기가 조금만 안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해고를 당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서 경제가 악순환에 들어가는 형태가 나타나고 예. 그 오래된 사이클을 투자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여쭤봤으니까 좋은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책과 관련해서는 모멘텀이 여전히 있는데 일단 오늘 아침에 나온 거는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걱정을 했지만 그리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일단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배당소득 상환세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약간 좀 안개 속인 것 같아서 정책에 대한 모멘텀은 어디까지 더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네, 일단은 대주주 기준 완화된 거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소득세율을 어떻게 정하는가 이거는 아직도 공회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아직 의견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아마도 연말까지는 무조건 결론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법에 정기국회라고 네. 해서 9월 1일부터 12월 4일까지 100일 동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중요한 정책들을 다 이제 처리를 해요. 네. 그래서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세제 개편이라든지 예산안이라든지 각종 내용들을 처리를 합니다.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게 먼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상법 개정한 다음에 세제 개편은 워낙에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세율이 결정이 될지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12월 4일 전에는 끝나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장 봤을 때 일단 12월 한 달이 남아 있고 못해도 그 전에 나오게 된다면 그 남은 기간 동안 이제 배당주를 서로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죠. 지금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 취임 100일 취임 그 기념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금융시장을 좀 키우기 위한 의도가 네.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시장을 부양하고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계속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대주주 기준 완화한 것들, 예. 세제 개편 이슈들, 상법 개정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엮여지겠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의 정책 환경이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매력도를 어느 정도로 보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뭐 순매수가 단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라는 결에서 여쭤보기보다 상반기에도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좀 기대를 많이 품었었던 이미 상반기 때 그게 시작은 됐었는데 외국인들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도 이제 업계에서 얘기를 많이 하기로는 사모 쪽으로도 그렇고 공모 쪽으로도 그렇고 외국계 대기 자금들은 엄청 많은데 정책이 정말 시행되는 거 확인하고 나서 외국인들은 들어오려는 스탠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9월 들어서 외국인의 자금이 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진정성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네, 이거는 굉장히 궁금해요. 실제로 궁금해하고 왜냐하면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곳이 그 사이즈가 좀 큰데요. 예. 그래갖고 외국인들이랑도 소통하고 당장 저만 하더라도 지난주에 영국, 호주 이쪽 투자들이랑
밤에 만나가지고 뭐 이제 미팅도 하고 물어봤어요. 관심도 있었고. 그래갖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네. 그리고 그 전부터 증시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한국이 정말로 주주 환원을 강화하게 된다면 뭐 이거를 뭐 밸류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가치를 이제 환원해 주는 그런 걸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예. 일본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팅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한국의 밸류업 정책 강도, 주주 환원에 대한 게 일본만큼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자사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상법이라든지 각종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한 방향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뭐 이 주주 환원에 대해서 특히 배당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하면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일단 외국인 투자들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뭔가 바뀔 것 같고 그리고 정부에서 강하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믿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게 되돌려진다면 네. 그때는 또 실망해서 빼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연간 또는 월간으로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주주 환원, 뭐 세제, 뭐 여러 가지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7월 말에 세제 개편안이 빵 나오게 되면서 네. 그때 쇼크가 있었죠. 네. 뭐지? 기준이 완화한다고 해놓고 그때는 아마 외국인이 반응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망스러워했고. 근데 그게 이제 이슈가 되면서 바꾼다, 조정한다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들어온 거죠. 근데 마침 거기에 IT, AI가 하나의 MSG를 빵 쳐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주 환원 배당을 주는 그런 산업도 사지만 지주금융 이런 것도 사지만 네. 반도체도 확 사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 그래서 9월 달에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하게 되면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누적으로 하면 한 4.8조 원 정도 네. 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다 전반적으로 퍼져 있고 계속 지켜보는 겁니다. 강하게 나오면 더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 지금 많이 올랐어요. 3,400 정도 넘어갔는데 이 밸류에이션으로 보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PER 이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향후 12개월간의 네. 이익에 비해서 주가의 수준이 몇 배냐. 이게 한 11배 정도가 돼요. 11배. 근데 미국은 뭐 22배, 3배 이렇게 되고요. 뭐 글로벌 MSCI AC 월드라고 해갖고 전 세계 지수가 있는데 그거 한 18배 정도 됩니다. 네. 물론 거기까지 가면 되게 좋겠죠. 그럼 진짜 5천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방향에 있어서 주주 환원이 강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죠. 외국 바이어들과 통화를 하신다고 하니 좀 궁금한 게 그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 기대감이나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다르고 어다른 게 그냥 정상화되는 정도? 그러니까 제 밸류를 받는 정도이면 상단이 그렇게 많이 열린 건 아닌데 아예 다른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재평가돼서 국내 증시가 더 가게 된다면 정말 코스피 5천 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고 외국인들은 보고 있는지 혹시 그런 얘기도 좀 나누셨습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의외로 그들이 우리만큼 지수 레벨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어요. 아, 산업과 종목의 움직임과 정책의 변화와 증시의 환경 이슈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지 코스피가 3천이 됐네, 4천이 됐네, 5천이 됐네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러진 않아요. 하긴 그러겠네요. 네. 그리고 그들이 그 달러 표시로 되는 걸 또 보기 때문에 네. 살짝 좀 다릅니다. 아직 그러면 룸이 그들 눈에는 더 많이 남아 보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굳이 뭐 3,500이 넘어가서 또는 4,000이 돼서 여기에서 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증시도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미국 증시는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 계속 쭉 올라가잖아요. 네. S&P 500이 뭐 6,500을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이 7,000이 되면 안 될 것 같아, 팔아야 될 것 같아 이런 관점이 아닌 거죠. 네. 큰 깨달음입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이게 국내 증시만 계속 보고 분석을 하다 보면 자꾸 3,400 언저리에서 외국인들이 파는 것 같고 그러면 그게 외국인들의 어떤 기준선인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사실 외국인들은 보는 차트 자체가 달러 환산 지수일 테고
그러니까 3,400이라고 우리가 못 박을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수 자체에 대한 레벨보다는 산업이나 그런 종목군들에 더 관심을 가질 텐데,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데, 맞아요. 예, 항상 지수 얘기만 하다 보니까 네.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다르게 그들은 지금 그러면 어떤 산업에 대해서, 한국의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가요? 역시나 IT죠. IT고 내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긴 하는데 한국 좀 내수가 협소하기 때문에 네. 이제 IT가 정말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번에 미국에서 오라클이나 네. 하면 뭐 오라클 그 잔여 계약 가치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실적 발표 때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4,550억 달러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원래 나올 걸로 예상됐던 거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 거의 한 380% 정도가 급증을 한 거예요. 네. 이게 AI 쪽으로 막 확산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여기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한국의 IT 하드웨어 쪽은 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주주 환원 배당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배당에 대해서 지급을 하게 되면 그들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배당을 많이 갖고 간단 말이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여기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한 4월 정도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나라의 재정 수지가 한번 그러니까 확 그러니까 재정이 아니라 국제 수지가 네. 한번 확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때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한국 기업들이 배당을 외국인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게 밖으로 빠져나갈 때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결국에 단타를 잘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샀을 때 꾸준하고 성장 가능하고 늘어나는 배당을 주는데 가장 좋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많죠. 그렇게 되면 지주사, 은행과 같은 금융주 배당을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고밸류 주식들 관심이 높죠. 예. 그 금반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네. 예, 반바지에서 이제 금반지 시대라고 이제 금융, 반도체, 지주 쪽으로 그래서 계속 자금들은 쏠리고 있는데 역시 그러면 외국인들도 여기에 관심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 금융부터 그러면 잠깐 여쭤보고 반도체 쪽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배당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뭐 지주나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ETF조차도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금융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이 근데 그렇게 잘 안 움직인다는 인식들이 너무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금융주에 대한 매력은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금융주요.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주 쪽에서 이제 주주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들 이거를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주주 환원율이라는 이런 지표를 가지고 봅니다. 주주 환원율은 뭐냐면요. 이익에 비해서 배당이나 자사주를 소각한 총 합계의 네.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게 50%를 넘길 것이냐 말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이즈가 되게 큰 노란색 은행이 있는데 예. 명칭은 말하면 안 되죠. 근데 노란색. 근데 거기가 이제 주주 환원율 50% 넘긴다 하니까 그래서 투자를 하고 예. 나머지 은행사 뭐 다른 데도 다 주주 환원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네. 그리고 과거하고 다르게 이제 한국의 배당 정책도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 락과 배당 기산일 이런 것들을 다 정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랬어요. 12월 31일이 마지막 영업일인데 이 거래일 전에 주식을 사야 배당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12월 31일은 항상 쉬니까 12월 30일부터 이틀 전인 28일 이때 이제 사야지 되는 건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젠 그럴 필요가 없고 또 ETF나 개별 종목도 연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 반기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싸지면은 사고 왜냐하면 주주 환원은 계속 강화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궁극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늦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현 정부의 정책 기조 중에 하나도 이제 금융 쪽으로 배당을 늘리고 주주 환원을 높이라는 쪽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반도체 쪽으로도 한번 여쭤볼 텐데 마침 또 한국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도 나왔고, 지금 다른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 9만 원 상향 조정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한투에서는 삼성전자 9만 5천 원에 SK하이닉스 41만 원이었죠.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목표 주가에 대한 상향 이유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 더 좀 여쭤볼게요. 네, 뭐 제가 그 반도체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고 그 네네. 보고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로 쓴 담당자 분보다는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대충 이제 보고서를 보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AI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뤄진다. 그리고 공급은 부족하다. 그렇게 되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높아지게 되면 결국에 가격이 올라요. 네. 그러면 ASP라고 해가지고 이제 평균 단가가 이제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흐름이 지속이 된다. 그래서 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뭐 목표 PBR이라는 거는 자산에 비해서 얼마만큼 주가가 형성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뭐 이제 2배 정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업계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엔비디아의 이제 제품을 보게 되면 GPU라는 이걸 하게 됐을 때 HBM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 HBM의 가장 선두주자고, 그리고 이번에 좀 긍정적인 소식이 HBM4 요거를 이제 양산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후발주자가 됐지만 그래도 대규모 투자를 해가지고 빠르게 따라갈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네. 그동안에 이제 여러 레코드가 그런 상황에서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사실 올해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적이 쭉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었고, 네. 정책에 대한 기대와 금리 인하 효과 때문에 주가는 확 이렇게 올라가는 예. 현상이었어요. 근데 그 오라클의 실적이 나오고 AI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 내려가던 게 살짝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있었고, 거기에 반도체가 작용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망들이 저희 전망에도 연결이 되어 온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목표 주가도 높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이 리포트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보다 지금 다 꽤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은 하이닉스가 이제 33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리포트 당시가 28만 원, 20만 원 후반대였었으니까 그 사이에도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들, AI를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좀 짓궂은 질문이긴 한데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지금 리포트상으로 업사이드는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네. 어느 쪽을 더 유망하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 1등주하고 2등주가 있을 때 네. 무조건 1등주를 사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AI나 반도체 쪽으로 옛날에는 당연히 1등주 하면 속으로 삼성전자 생각하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1등주는 하이닉스입니까? 삼성입니까? HBM의 성장 동력이고 그걸 본다면 1등주가 SK 하이닉스가 되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는 뭐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되게 괴로워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2020년, 21년 강세장에서 그때 지금 뭐 7만 뭐 5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올라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뭐 8만 원대 사신 분들은 80층이고 네. 90층이고 제가 봤을 때는 96층까지 있는데 네. 96,800원인데 언제 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따라갑니다. 탄력이 조금 더 탕탕 튀지 않을 뿐이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 같이 가려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4에 대해서도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따라가려면 삼성전자도 어쨌거나 여기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3, 2에서는 못했으니
여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이번에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계속해서 엔비디아 펄에 대해서 이제 통과가 안 되는 부분이 네.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예전과 다르게 이제는 본인들의 이 진영을 제대로 가졌어요. 예전에는 자 절로 가자 했을 때 이 명확한 지시가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오랫동안. 네.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법 리스크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정말로 새롭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투자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네. 그리고 실제로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요. 속도는 느리지만 네. 같이 하는 걸 이제 분명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요. 건전한 경쟁이 나와주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좋아요.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독점보다는 과점이지만 서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바이어 측면에서 가격을 다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지금 마이크론이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자리를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판이 좀 바뀔 거라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자리를 삼성전자가 빼앗을 수 있다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일단 빼앗는다라기보다는 네. 그쪽의 파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서 확보한다. 없었다가 확보하니까 이제 밸류가 붙겠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 이외에 혹시 제가 질문은 안 드렸는데 그래도 남은 하반기 동안에 여기 이 업종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업종이 혹시 있을까요? 매력적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저는 그 조선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종을 보게 됐을 때 결국에 경쟁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금반지를 말씀 주셨는데 금융 반도체, 뭐 지주 이런 건데 이거 다 좋으니까요. 이거 빼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조선인데 조방원 중에 대장인데.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할 때 자기네들은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가장 선호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영원히. forever.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워렌 버핏 그 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경제적 해자라는 예.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한국의 조선은 그게 가능한 산업이에요. 예전에 이건 뭐 옛날 이야기인데 외국 투자들이 지금부터 뭐 10년 뭐 이렇게 된 이야기입니다. 뭐 10년, 15년 외국 투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업종들 이런 것들을 뭐 내용을 듣고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럴 때 네. 가장 많이 물어보는 그런 업종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반도체가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 글로벌 1등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1등을 했던 게 조선이었어요. 예. 그래서 당시 뭐 이제 리먼 터지기 전에 그때는 뭐 저도 업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엄청나게 그때 큰 이제 명성이 있었고 많이 물어봤는데 그게 다시 돌아온 겁니다. 20년 만에. 근데 이제 해외에서 조선을 사기 위해서 또는 선박을 만들기 위해서 오더를 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가 있냐 보면 사실 3개밖에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딱 3개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적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안 돼 너네는. 그러면 이제 한국이랑 일본인데 가성비나 도크의 사이즈 그리고 속도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국이 훨씬 빠르고 좋아요. 네. 그래서 뭐 관세나 뭐 여러 가지 정치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좀 불거지긴 했지만 네.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산업은 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엄청 올랐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선주에 대한 매력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팀장님을 저희가 자주 모시진 못하니까 또 추석 직전까지의 단기적인 전략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특히나 이번에는 추석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 그러니까 예전에야
연휴가 있으면 뺀다지만 사실 최근 몇 년 들어서는 꼭 뒤에 연휴가 있다고 뭐 자금이 확 빠지거나 그러진 않았었는데 이번은 또 길기도 하고 의미 부여를 하자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전략은 혹시 어떻게 팁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추석이 10월 2일부터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우리가 일을 하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한 2주 정도를 쉬게 되는데 맞아요. 한 2주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워낙에 길기 때문에 네. 그리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 맨날 이거를 10월 정도 추석 전후로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추석 끝나고 뭐가 터졌어. 막 빠져. 막, 와, 죽겠다. 네. 그래서 이 추석 오기 전에 정리하려는 니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오버나이트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10일 연휴는 길죠. 맞아요. 그래서 이 2주 동안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은 짧게 치고 가는 게 맞을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선두에 있는 IT를 고르는 게 맞겠죠. 네. 반도체에도 여러 가지 서플라이 체인이 있는데 중소형주에 대한 적극적인 트레이딩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주주 기준 완화가 확실히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중소형주 투매는 이제 없을 거예요. 중소형주 투매가 만약에 이게 확정이 안 됐다면 추석 전에 미리 막 뺐을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열을 쉬고 연말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내가 팔게 되면 나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팔고 호가를 내리깔면서 계속 던지기 때문에 네.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10월 추석 되기 전까지 IT 하드웨어 쪽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우선인 IT 쪽을 적극적으로 중소형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포트의 주식 비중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게 다 다르겠지만 업권별로. 네. 제가 지금 딱 이해를 못했어요. 그 포트의 비중. 네.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그 전에라도 네. 그러면 좀 다시 높여놔야 되는 건지. 추석 전에는 일정 부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10월 전에 9월 말에 네. 대충 이렇게 플레이를 한번 하고 아. 정리를 한 다음에 좀 편안하게 쉬고 오시고 다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투자 전략 팁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팀장님과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대준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